자, 오늘은 주제를 하나 정하지 않고요. 랜덤하게 읽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읽어볼게요. 주제를 한 가지 정하고 읽다 보면은 좀 못 읽게 되는 다른 글들이 많아요. 그런 글을 위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읽는 날을 잡았습니다요. 첫 번째 글 레딧입니다. 슈퍼말코 손바 사수님이 가져와 주신 아내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걸 깜빡했어. 내가 발견한 게 믿기지 않네. 오후 4시 34분. 남편의 외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검색했던 내용을 삭제하려고 검색 기록 탭을 클릭했을 뿐인데 그 항목이 눈에 띄었어. 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어. 에이미와 나는 지나치게 조심했던 것 같아.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더더욱 하지 않았어. 뭐야, 바람 폈네. 아내가 내 휴대폰을 봤다고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 무거운 마음으로 에이미가 보낸 의심할 만한 사진들은 삭제했고 우리는 통화만 하는 엄격한 규칙을 세웠어. 에이미는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는데 일도 잘하는 데다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탁월했어.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어.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거침없는 성격 덕분에 그녀의 에너지는 마치 관능미처럼 느껴졌고 모든 도덕과 제약을 날려버린 듯했어.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려고 애썼고 심지어 일찍 퇴근할 핑계까지 댔지만 결국 그녀의 매력적인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말았어. 오후 4시 47분. 이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 뭐라고? 아내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왜? 아내가 에이미와 나에 대해 알 리가 없는데 설마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요가 수업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불륜으로 몰아세우려는 건가? 오후 4시 39분. 인간은 왜 감정을 느낄까요?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 만약 기적적으로 아내가 내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오늘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부엌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 나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토요일 볼일을 보러 나갔다는 내용이었어. 순간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안 돼. 키보드 위로 큼지막한 핏방울이 떨어지자 난 움찔했어. 이 뭐야?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강한 금속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손으로 얼굴을 닦아보니 손바닥에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묻어있었어.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았어.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공에 얼굴을 맞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코피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고개를 들고 벌떡 일어나 욱신거리는 코를 손으로 감싼 채 화장실로 달려갔어. 출혈을 멈추고 몸을 깨끗이 닦은 후 난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어. 코피가 난 거였구나. 오후 4시 44분. 사랑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어디일까요? 이건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검색이었어. 아내가 과학이나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던 기억이 전혀 없거든. 혹시 몰라서 브라우저에 로그인된 계정을 확인해봤어. 혹시 다른 사람의 검색 기록일까? 아니면 해킹당한 걸까? 아니,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았어. 로그인 창에서 아내의 환한 미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아내는 대체 왜 뇌 조직을 검색하고 있던 걸까? 오후 4시 49분. 엑셀레브레이션이랑 무언가요? 뭐라고? 그게 뭐지? 뭔가 고급스러운 이혼 절차인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아내가 나에게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망설임 없이 클릭해봤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니터에 결과가 뜨자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났어. 사진들이 너무 끔찍해서 나도 모르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굵은 글씨로 쓰인 짧은 문단 하나가 눈에 띄었어. 코 뼈를 깎아내어 뇌 조직을 파내는 고대의 시술법. 코를 통해서 뇌까지 이렇게 닿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입구인 거야, 뇌까지 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나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 항목들을 훑어보았어. 오후 5시 1분. 시상하부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오후 5시 5분. 시상하부의 위치. 오후 5시 11분. 테마 재팜은 얼마나 복용해야 안전할까요? 테마 재팜은 주로 심각한 불면증에 처방이 된대요.
글을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 여보, 나 집에 왔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벽만 멍하니 바라봤어. 뭐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그녀에게 이 모든 걸 물어봐야 하지? 여보세요? 하고 그녀가 다시 물었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나를 향해 다가왔어. 자기야. 나는 숨이 막혀 아무 쓰레기를 서랍에 던져 넣으며 말했어. 어땠어? 아, 다행이네. 그녀는 문간에 나타나며 미소를 지었어. 괜찮아? 어젯밤에 술을 꽤 마셨나 봐. 나는 말을 더듬으면서 내가 술을 마셨다고? 라고 물었어. 그녀는 내가 농담하는 건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나를 훑어봤어. 저기 이게 다 뭐야? 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 그녀는 화면을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며 내 옆 책상으로 다가와 뭔데? 하고 물었어. 나는 검색 기록을 가리켰고 내 검지손가락은 허공에서 눈에 띄게 떨렸어. 어머!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불에 분홍빛 반점이 2개 생겼어. 당신이 한번 해봐도 된다 했잖아. 그래서 좀 알아봐야 했어. 뭐라고?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고? 아, 그녀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그 뭐였더라? 무식이. 아마 더 잘 알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 끔찍한 기억. 캐런,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빗방울이 카펫에 떨어뜨렸어. 빗방울이 카펫에 떨어졌어.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캐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를 바라보았어. 뭐지? 갑자기 작고 살덩어리 같은 것이 콧구멍에서 빠져나와 셔츠 앞쪽으로 굴러 떨어졌어. 우리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어. 그때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난 그녀를 따라잡아 벽에 밀어붙였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나는 꽉 붙잡았어. 피가 내 입과 턱으로 흘러내려 우리 둘의 옷을 적셨어. 어떻게 기억을 못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려 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못해? 나는 공포에 질린 그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어.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당신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에이미 때문에 날 떠난다 했잖아.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어. 당신은 에이미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사랑했잖아.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그동안에도 피가 내 옷에 튀었어. 구급차 불러야겠어. 캐런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내려 애썼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채로 다그쳤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봐. 존, 대체 무슨 짓이야? 그녀가 소리쳤어. 우리 술에 취했잖아. 알아? 완전 만취했었다고. 그런데 너는 이걸 고칠 방법을 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를 고칠 방법을. 네 뇌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거하면 에이미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있다 했잖아. 마치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설마 내 뇌의 일부를 떼어내려 한 건가? 그리고... 잠깐만. 나는 속삭였어. 에이미가 누구야? 그녀의 표정을 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보처럼 느껴졌어. 그 이름은 안 익었어. 에이미.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는데 도저히 누구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어. 뭐라는 거야? 그녀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어. 에이미, 당신이 6개월 동안 바라피우던 그 여자잖아. 기억이 안 나. 나는 아내를 놓아주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 캐런은 마치 학살 현장을 연상시키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채 입술을 꾹 다물고 나를 응시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속삭였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 여보, 만약 내가 실수로 당신의 해마를 건드렸다면 어떡하지? 뭐라고? 그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젠장 캐런, 난 빌어먹을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좀 알려줘. 해마가 도대체 뭐야?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어. 여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어. 당신은 의사잖아. 그건 당신 뇌 속에 있는 기억 관련 부분이야.
뭐야, 의사야?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저기 뭐야? 어? 댓글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 글에 대해서. 시상하부가 해마보다 밖에 있어서 해마를 긁어낼 정도면 시상하부를 안 건들기 힘들었을 텐데 시상하부는 생명유지라는 기능이 밀집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면 꽤 꼬닥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거기다 추가로 해마까지 뇌조직을 통째로 코로 빼냈으면 사실상 자아 정체성은 완전히 잃었어야 하는 사고인데 장기 기억 메커니즘의 파괴. 제법 멀쩡하고 본인이 의사인데 저런 수술을 시켰다? 사랑을 잊으려고? 나는 캐런이 본처가 아닌 내연녀이고 에이미가 본처인데 술 먹이고 위의 수술보다는 덜한 손상을 입혔고 운 좋게 생존한 주인공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네. 추가적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묘사를 볼 때 해마를 제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해마를 도려낸 것 치고는 기억이 오래가네요. 글쓴이가 의도한 거는 그냥 해마를 잘못 건든 미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혼자 재밌게 상상했습니다. 이거 똑똑한데? 오 가로치고 무슨 말임? 나도 모르겠음. 나도 오 가로치고 무슨 말. 근데 엑셀 레브레이션 검색해보니까 없대요. 사기당한 느낌? 뭐야? 거짓말했어. 아 있는 줄 알았는데 이 0단어로 치면 나오지 않을까? 레딧 들어가서? 헉, 검색했는데 막 나오면 어떡해? 해볼게요. 짜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해부학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한 사진도 있네? 이런 글이었고 다음은 갑자기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완전 짬뽕데이라서 사건 사고도 읽어볼게요. 이건 좀 길긴 합니다. 거성 박명수님이 가져주신 나무위키 기타 큐슈 감금 사건.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잔혹한 살인사건입니다. 최근 만화 사채꾼 우시지마를 정독하는 중인데요. 중간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회차가 있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래?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는 항목이라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멘탈 관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체부터 피폐해. 이 우산 쓰세요. 그림체 너무 기분 나빠. 자, 나무위키로 넘어갔어요. 이 사건 진짜 불쾌해요? 최불암 출격 대기하라고? 그 정도야? 최불암 이야기 읽는 건 진짜 피폐한 거 읽을 텐데. 방송에서 보여준 관계도 이미지도 있고요.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마스나가 후토시의 지시로 오가타 준코 외에 일가족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 피살자는 전직 부동산 직원 도라야 구미오와 오가타 일가족 6명이다. 법적으로는 고문치사한 오가타 일가족의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살인죄가 인정이 되었대요. 범인은 철두철미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범행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기타 큐슈 지역에만 알려졌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사건의 전모가 퍼져나가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 피의자 마스나가 후토시. 이 사건의 주범인 마스나가 후토시는 1961년 4월 28일 후쿠오카현 코쿠라시에서 태어났다. 마스나가는 학창시절 괜찮은 성적과 잘생긴 외모에 매력적인 성격 탓에 인기도 좋았고 매우 반항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번번이 학교 규율을 어겨 문제를 일으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탓에 교사들로부터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고등학생 때 중학생을 임신시킨 사건. 이것으로 정학 처분을 받고 19살 때 그녀와 결혼했다. 임신했던 학생이랑 결혼했다는 건가? 분모가 이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아 1983년에 월드라는 회사를 차려 이불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사장으로서 보통의 사업가와는 다른 막장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소비자에게 싸구려 이불을 고가로 강매하는가 하면 직원에게도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직원을 방음 처리된 방에 가두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믿지 못할 폭행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직원한테 전기 충격을 해? 그럼에도 직원은
감히 퇴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가 나한테는 야쿠자가 있어. 사표 쓰기만 해봐. 내가 야쿠자 시켜서 너랑 너네 가족 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라고 협박을 가한 탓이었다. 아, 무섭지. 야쿠자 하면은 진짜 사람 다 죽이잖아요.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 이때만 해도 야쿠자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 아니었나요? 80년대니까 또. 그치, 지금도 무섭긴 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도 가정폭력과 다른 유부녀와 관계를 맺는 막장 행각을 벌이기도 했는데 9명의 주부들과 불륜 관계를 맺기도 했대요. 대단하다. 공범 오가타 준코는 마스나가보다 한 살 아래인 1962년생으로 당시 단기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를 일하고 있었다. 그러다 본인의 부주의로 유치원생 한 명이 작은 사고를 입게 됐는데 문제는 그 유치원생의 아버지가 지역의 야쿠자였고 준코는 지속적으로 야쿠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80년 졸업 앨범을 보던 마스나가는 동급생이었던 준코가 눈에 들어와 즉각 전화를 걸었고 이런 그녀의 상황을 단숨에 파악해 고민 상담 등을 해주었다. 준코도 점점 그런 그에게 의지하게 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결국 준코는 그가 유부남임에도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후 준코는 마스나가의 사무실에 숙식까지 하게 된다. 나중에 본처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도망칠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마스나가에게 아이를 빼앗길까봐 주저했다고 한다. 마스나가는 사무실에서 종종 본처와 준코를 같이 폭행했는데 본처는 매우 반항적이었던 반면 준코는 소리도 내지 않고 버텼다고 한다. 본처는 1992년 1월 결국 아이와 함께 도망쳐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마스나가를 신고했고 소개된 상담소로 피신했다. 마스나가는 소재 파악을 시도했지만 시청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 아이의 전학을 특별히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 2달 만에 이혼이 성사되었다. 직후 후술할 지명수배까지 떨어지며 다행히 그녀와 아들은 완전히 마스나가에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본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그녀는 나와 아이만은 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준코를 버렸고 그 때문에 준코가 마스나가에게 끌려다니게 되었다며 준코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본처 입장에선 준코까지 챙기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준코도 마스나가처럼 본처를 상처 입힌 건 맞는데다가 어린 아들도 있었기에 그녀로서는 아이와 함께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다. 하긴 그쵸. 그리고 불륜녀인데 좀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죠. 또 오가타 준코 학대 이 문서가 따로 있는 것도 참 무섭다. 준코의 부모인 오가타 다카시게와 오가타 시즈미는 딸이 마스나가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마스나가의 재산 현황 및 경력 등을 파악한 뒤 딸에게 마스나가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다. 반대로 마스나가 측도 오가타 일가는 물론 시즈미 본가의 재산까지 파악해놓은 상태. 서로 파악해놨어. 그러자 마스나가는 직접 다카시게와 시즈미를 찾아와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보이며 말빨로 오가타 부부를 완전히 회유하는 성공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찾아갔다는 거죠. 이 마스나가가. 처음 준코와 마스나가의 사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그녀가 우연히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마스나가는 이때부터 준코를 마구 폭행하고 학대까지 시작했다고 하며 준코에게 이전에 쓴 일기장 모두 가져오라 한 뒤 일기장을 보면서 내용을 캐묻고 폭행했다. 폭행이 지속되자 괴로워진 준코는 어떻게 하면은 날 믿겠냐 라고 하소연했지만 마스나가는 담배로 너의 팔뚝을 찢어서 내 이름을 새겨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태연하게 짓거렸고 결국 그대로 해야만 했다. 마스나가가 오른쪽 가슴에 담배로 오른쪽 허벅지에는 핀으로 이름을 새기라 명령했다는 썰도 있대요. 마스나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준코는 결국 1985년 2월 부모님 집에서 살자를 기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살자 기도 후 마스나가는 더욱 준코를 학대하면서 아예 친가에서 나오게 하고 유치원 교사 일도 그만두게 하며 주위 사람들과 연락도 끊게 만들었다. 심지어 당시 마스나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일로 인해 준코는 마스나가에게 절대 복종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더 큰 불행을 낳았다. 자, 다음 도라야 부녀 감금살인 사건. 마스나가가 하던 이불 판매 사업은 견디다 못한 고객과 직원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1992년 7월에 막을 내렸고 마스나가는 사기죄와 공갈 협박죄로 지명수배를 당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도피하던 중 1996년 1월 마스나가는 이전에 가짜 회사를 차리자고 자신에게 제안했던 전직 부동산 회사 직원 도라야 구미호를 떠올리고 준코와 함께 기타 큐슈시에 몰래 숨어 들어가 도라야 구미호와 그의 17살 된 딸을 납치했다. 이 당시에 준코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대요. 이후에 도라야가 저지른 사소한 범죄를 약점 삼아 이를 이용해 도라야를 학대하고 고문했는데 마스야가는 도라야를 욕조에 묶어두고 전기 고문을 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대요. 2월 26일 학대와 고문에 시달리던 도라야가 사망하자 마스나가는 준코와 도라야의 딸에게 도라야의 시신을 훼손할 것을 종용했고 두 여자는 시신을 훼손한 뒤에 바다에 버렸대요. 미친. 마스나가는 도라야의 딸에게 도라야가 사망하기 직전에 도라야의 팔을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아주 세게 물도록 한 뒤에 그것을 사진을 찍었대. 아니, 이 땅을 왜 시키는 거야? 이는 시신 훼손과 더불어 도라야의 딸에게 아버지의 학대에 가담했다는 죄의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도라야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는 점과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인간 말종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도라야의 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기력해졌고 마스나가는 그녀를 계속 감금하고 감시했다. 우시지마에서 묘사한 것보다 더 미쳤어요. 그 만화책에서 한 것보다. 그치, 실제가 더 잔혹하죠. 자, 또 다음 문서. 여성 감금 폭행 사건. 도라야 사망 이전에 도라야를 통해 한 유부녀를 알게 되었던 마스나가는 교토대학 출신의 카와이 학원 강사로 자신을 위장한 뒤 그녀와 사귀게 되었고 3살이었던 그녀의 작은 딸과 함께 마스나가 준코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뭔 막장이냐?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3월 16일까지 마스나가와 준코가 그녀의 작은 딸을 방에 감금하고 매일 폭행했으며 총 560만 원을 갈취했다? 3살인데? 3월 16일 새벽 폭행을 참다 못한 그녀가 2층 방의 창을 열고 밑으로 뛰어내려 탈출하자 마스나가와 준코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고 남겨진 그녀의 어린 딸은 어차피 증언을 할 수 없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녀의 전 남편 집 앞 대문에 버려두었다. 그래도 이 시점까지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근데 도라야 구미호가 죽기는 했는데 이것은 살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 마스나가의 진술이다. 다만 법정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아이씨, 살인이지. 자, 다음 오가타 일가 감금 사건. 이게 제일 좀 심각한 건가 봐요. 이 내용은 마스나가와 준코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마스나가의 연쇄살인극은 이간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도라야를 살해한 뒤에도 마스나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준코를 오이타현 유후인초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했는데 이 기회를 틈타 준코는 마스나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낌새를 눈치챈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도라야를 살해한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라면서 협박해서 준코를 다시 자신이 살던 맨션으로 오게 했다. 그러나 1997년 4월 마스나가를 견디다 못한 준코가 도망치자 마스나가는 준코를 붙잡기 위해 준코와 자주 만나던 준코 여동생 오가타 리에코의 귀에 들어가도록 마스나가가 자살했고 이미 장례까지 마쳤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이 헛소문은 리에코의 귀에 들어갔고 리에코를 통해 마스나가가 죽었다는 헛소문을 들은 준코가 안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준코 앞에 나타난 것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마스나가였다. 진짜 절망적이었겠다.
차라리 이때 도망쳤던 준코가 경찰에 자수해서 범행에 대해 실토했다면은 이후 일어날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마스나가에 의해 정신적으로 함락된 상태였던 준코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스나가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게 되었다. 마스나가는 더더욱 준코는 자기 옆 외에는 갈 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해인 초에 있던 준코의 직장의 사장이나 동료에게 준코가 갖은 험담을 퍼붓는 전화를 걸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후 마스나가는 준코의 부모와 여동생을 준코의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 라며 불렀고 준코가 도라야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체유기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도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준코의 아버지인 다카시가에게도 도라야 살해 현장에 배관을 교체하도록 해서 증거인멸 공범으로 만들었다. 와... 준코의 부모와 여동생이 이때 옳은 길을 선택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그들은 가족이 살해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드러나서 체면이 깎이고 싶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버렸고 그 대가로 참혹하게 파멸했다. 사실 일본은 범죄자들의 가족들이 겪는 이지매가 매우 심해서 평생을 숨어 살거나 결국 살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가족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죄가 없던 사람까지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거는 다른 사건 사고에서도 많이 봤어요. 일본 사건 사고에도. 아니 마스나가는 말을 진짜 엄청 잘하나 봐요. 가족 전체를 다 설득시켰네. 안 좋은 쪽으로. 언니의 문제 때문에 준코의 여동생 리에코가 자꾸 집 밖으로 나돌자 리에코의 남편이 오가타 가지야는 리에코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스나가는 가지야가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는데 이전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가지야가 장인 다카시게에게 땅을 받기로 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리에코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 등 민감한 사생활과 가정사를 캐내어 묘묘하게 장인과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부추겼다. 이에 가지야는 점점 장인과 아내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고 마스나가는 마치 좋은 이해자인 양 당신은 속아서 결혼한 거야. 속인 건 그 새끼들이니까 마구 쳐 갈겨도 상관없어. 라며 조언하는 척 폭력을 부채질했다. 결국 가지야는 마스나가의 꼬드김에 넘어가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장인 장모와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지야가 마스나가에게 리에코가 방에 더블 사이즈 침대를 두어서 방이 비좁아졌다 라고 푸념하자 마스나가는 되려 리에코 편을 들면서 가지야를 몰아세웠다. 이번에 리에코 편을 들어? 뭐야? 믿었던 마스나가가 이렇게 나오자 당황한 가지야는 마스나가에게 잘 보이려 했고 이를 이용해 마스나가는 가지야에게 도라야 살해 현장에 욕실 타일을 새로 바르게 하여 증거인멸 또 가담시켰습니다. 또 공범으로 만들었어. 이후 마스야가는 가지야에게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을 교묘하게 주기적으로 언급하여 가지야에게 공범의식을 심어주었고 가지야로 하여금 오가타 일가를 감시하도록 해 저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치밀한 행보를 보였다. 가지야의 아이들을 놔두고 고쿠라에 온 게 걱정이다. 고쿠라는 기타 큐슈에 온 게 걱정이다. 라는 입방정을 들은 마스나가는 8월에 여름 축제를 핑계삼아 가지야의 첫째 딸 아이아와 둘째 아들 유키를 자신들이 있는 고쿠라의 맨션으로 데려온 뒤 다니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돌려보내지 않았다. 가지야의 일가 4명은 서류상으로는 구마모토현 타마나시로 이사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쿠라에 살고 있었다. 아이들까지 모두 소나기에 넣은 마스나가는 오가타 일가를 마음껏 이용했다. 가지야는 아예 마스나가에게 면허증과 차 열쇠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필요한 돈도 일일이 마스나가에게 보고해 돈을 받고 차용증을 써야 했다. 쿠르메시로 갈 때에도 가지야는 쿠르메시가 뭘까? 아무튼 쿠르메시로 갈 때에도 가지야는 마스나가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고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카시게에게 농협 대출을 받게 하고 시즈미는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렸으며
리에코와 가지야는 사표를 쓰고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아 고스란히 마스나가에게 갖다 바쳤다. 아, 쿠르메신 동네 이름이에요? 아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다른 친척이 의심을 품게 되자 아예 절연장을 보내서 고립시켜버렸다. 가지야의 어머니가 아들 가족의 행방을 뒤늦게 알던 것도 이것 때문이래요. 더 이상 돈을 빌리거나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마스나가는 오가타 일가 6명을 전부 감금한 뒤 고문을 가해 서로가 말하는 것을 들려주었다. 마스나가에게 약점을 잡혀 놀아나게 된 오가타 일가는 서로 싸우고 의심하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이들은 완벽하게 마스나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마스나가가 일가족 심리를 완전히 장악한 방법은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 수법. 살인까지 저지른 그는 그 중에서도 매우 질이 나쁜 악성에 해당. 아, 여기 수법이 이렇게 적혀있네. 1번 러브 바밍, 애정 공세.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접근한다. 장점이나 재능에 대한 찬사, 친밀하고 다정한 언행, 선물 공세 등등은 덤. 처음에는 멈칫거리다가도 곧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단계를 거쳐 그를 소울메이트라 여기는 기점에 도착하게 된다. 이게 저기 가즈야한테 한 것 같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인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는 누군가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내가 하기는 귀찮은 일인데 저 사람한테 시켜. 근데 뭐 그 사람이 해. 그러면은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이래. 근데 그 일이 좀 하면은 안 좋은 일이에요. 뭐 아직 미성년자인데 담배를 사오게 한다거나 이런 거. 근데 옆에서 그걸로 엄청나게 칭찬을 해. 엄청 애정을 줘.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는 그 사온 담배를 자기가 피는 거죠. 진짜 나쁜 거지. 응. 2번 평가절하. 마음을 나누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태도가 돌변한다. 갑자기 차갑게 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묘하게 깎아내리기도 하고 찬살에 퍼붓던 장점을 단점으로 폄하한다. 이게 갑자기 리에코 편든 거다. 가즈야 편들다가. 타깃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한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애먼 자신을 성토하고 자책한다. 무섭다, 무서워. 그러나 타깃이 이 관계를 벗어나겠다고 마음먹고 피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징후를 귀신같이 포착한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해준대요. 아,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다정했지 라는 달콤한 추억을 복귀시킬 만큼만 다정하게 해준대. 개 무섭네. 그리고 3번 스미어 캠페인 중상모략. 타깃은 헌신하다 헌신짝이 된다. 그는 주변에 타깃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이간질로 서슴지 않는다. 온갖 모략과 거짓말로 타깃을 쓰레기 혹은 스토커로 만들어 놓는다.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당위성을 얻기 위해.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평판을 방어하면서 타깃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왜 버리냐고? 이제 더 얻을 게 없거든. 헐. 그냥 이제 갖고 놀았으니까. 마스나가는 오가타 가족에게 좋은 이해자인 척하면서 사생활과 가정을 캐냈고 이게 1번이고 이에 타깃이 넘어가자 갑자기 돌변함에 몰아세워 당황하게 하여 무슨 짓이든 복종하게 만들었고 이게 2번. 온갖 강요로 직장사직, 등교 거부, 의절까지 하게 만들면서 일가족을 집 밖에 모두로부터 이제는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신경쓰기도 싫어지는 쓰레기들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뒤에 금전을 괄취하다가 더 뺏을 것도 없어지자 엽기적이기 그지없는 짓들을 하며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처참하게 버려갔다. 이게 3번이네요. 소름 돋을 만큼 패턴이 일치한다. 이제 하나하나 죽여간다 이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가타 일가 연쇄살인 사건. 이후 마스나가는 본격적인 살인 행각에 들어갔다. 일단 기준은 마스나가의 범행이다. 두 번째 범행, 상해치사. 1997년 12월 21일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지시해 준코의 아버지인 다카시게에게 전기고문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다카시게가 사망했다. 자기 아빠를 세 번째 범행, 살인교사.
1998년 1월 20일 준코의 어머니인 시즈미가 거듭된 전기 고문에 미쳐서 괴성을 지르자 마스나가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준코와 리에코, 가즈야한테 대책에 대해 물었고, 이 세 명은 시즈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으나 마스나가는 지금은 날뛰고 있지 않지만 죽이는 단계에서 날뛰면은 죽이기 어려워진다 라면서 살해하도록 부추겼다. 결국 준코가 등으로 몸을 눌러붙이는 사이에 가지야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두 딸과 사이한테 사망했다. 이거 왜 이렇게 읽은 것 같지?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었나? 저희 이 사건 처음 읽죠? 내가 따로 읽었나? 그 비슷한 게 있었죠? 이걸 보니까 할머니가 이 마스나가 역할을 한 거였나? 그거는? 그죠? 할머니 사건 있었죠? 맞다. 자, 네 번째 범행, 살인교사. 1998년 2월 10일 준코의 여동생 리에코가 거듭된 전기 고문으로 청력이 약해서 소리를 못 듣게 되자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리에코가 네 어머니처럼 되면 어떡해? 라고 말하며 준코에게 여동생을 살해하도록 말했고, 이후 가지야와 딸 아야를 향해 리에코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일을 끝내놔 라고 말한 뒤 자로 들어갔다. 준코와 가즈야, 아야는 살해를 거부해봤자 리에코는 더 심한 고통을 받다 죽을 것이고, 동시에 살해 거부로 본인들 또한 곤욕을 당할 것이 두려워지자 결국 리에코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가즈야는 아야에게 리에코의 다리를 붙잡게 하고 직접 리에코의 목을 졸라 교살했다. 남편과 딸에게 사망했대요. 아야는 3살 아니랬어요? 첫째 딸이구나. 이건 다른 애지? 그 아기는 그 전 남편 집 앞에 놨다 했지? 첫째 딸. 깜짝이야. 어디까지 읽었지? 그리고 5번째 범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지야도 거듭된 전기 고문과 식사 제한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져 마스나가는 가지야를 욕실에 감금했다. 1998년 4월 13일, 가지야는 결국 욕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아사했다. 6번째 범행, 살인교사. 아야는 마스나가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 남동생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 집에만 돌아가게 해달라. 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마스나가는 만약에 네 남동생이 경찰에게 다 말하면 어떡할 거야? 라며 겁을 준과 동시에 유키가 불쌍하니까 엄마 곁에 가게 해주면 어떨까? 라고 은근히 유키를 죽일 것을 꼬드겼다. 유키는 남동생 이름이에요. 아야는 결국 마스나가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1998년 5월 17일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 라고 하고 동생을 살해했는데 준코도 범행에 가담했다. 누나와 이모에게 사망했대요. 엄마는 리에코예요. 자, 7번째 범행, 살인교사. 아야의 입을 막기 위해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저 녀석은 아야는 경찰에 잡히면 자백을 할 것 같으니 죽여야 한다 라고 꼬드겨 준코에게 살해를 부추겼다. 1998년 6월 7일 아야는 준코에게 교살당했다. 이모에게 사망했어요. 이때 아야는 일체에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조르기 쉽도록 고개를 들었다고 알려져 있대요. 7번째 범행은 아이들을 죽인 것이 특징인데 정상적인 의사표현 능력 및 상황 판단력이 전무한 3살짜리 아이는 살려준 것과는 대조된다. 5살, 10살이었어? 그래도 나는 무슨 고등학생 정도 된 줄 알았어요. 애가 하는 게 너무 뭔가 다 삶을 포기한 5살, 10살이었어. 이 애들은 범행을 어느 정도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살해를 한 게. 당시에 5살, 2살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친자식들이라 죽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대했던 건 똑같았고 5살이었던 큰아들은 부모의 살인을 목격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총 7명이었던 오가타 일가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준코밖에 남지 않았다. 다만 같이 동거하던 도라야의 딸은 죽이지 않았고 범행에도 가담시키지 않았다. 뭐지? 다음 문서, 도라야 딸의 탈출과 재감금.
한편 17살 때 최초로 부친인 도라야와 함께 감금된 후 몇 년 동안이나 마스나가에 잡혀있던 도라야의 딸은 2002년 1월 30일에 마스나가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키타큐슈에 살던 도라야의 부모, 즉 도라야의 딸에게는 조부모, 집으로 도망쳤는데 조부모의 집에서 약 보름 정도 생활하면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생활의 기반을 쌓아갔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마스나가와 연애 중이던 그녀의 큰 어머니가 그녀의 행방을 마스나가에게 알렸고, 응? 도라야의 큰 어머니가 마스나가랑 연애 중이었다는 뜻이야? 마스나가는 바로 조부모의 집에 쳐들어와 그녀를 다시 납치했는데? 뭐야, 다시 잡혀간 그녀는 전기 고문을 당하거나 펜치로 꼬집어 살점을 닥치는 대로 뜯어내는 등 학대를 했지만 위험인물이라는 게 명백해져 제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동안의 형태와 달리 무슨 생각에서인지 마스나가는 죽이지 않은 채 가둬두기만 했다. 그녀는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도망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게 뭐람? 자, 발각. 야, 이제 좀 발각됩니다. 제발. 2002년 3월 6일 도라야의 딸이 조부모 집에 몰래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감금된 곳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인 3월 7일 경찰이 마스나가와 준코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마스나가와 준코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자신들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으며 준코가 가지고 있던 사진첩으로 이들의 신원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마스나가와 준코가 도라야의 딸을 감금한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도라야의 딸이 본인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 방향은 살인사건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살해 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에 배관까지 잘라서 수거된 DNA 감정을 의뢰했으나 건진 게 없었다. 마스나가가 치밀하게 모든 피해자들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관과 타일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이었고 설령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범행 발생부터 발각 시점까지 무려 4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도무지 물적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게다가 마스나가는 설령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해도 자신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우길 참이었다. 실제로 그가 직접적으로 죽인 적은 없다. 그러네? 개소름이다. 말로만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그런데 준코가 마스나가를 배신하고 자백했는데 마스나가의 지시에 의해서 7명이 살해됐고 자신도 그중 일부에 가담했으며 시신은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비록 물적 증거는 없었으나 오가타 일가가 학대를 받으면서 작성한 사실 확인서나 시체를 토막내는 데 사용한 톱과 날의 구입일자를 알 수 있는 영수증, 마스나가가 살던 맨션의 다른 거주자의 증언 등 정황상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모였다. 준코는 차라리 감옥 생활이 더 편하다라면서 교도소는 식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독서할 시간도 있다 라고 말했다. 마스나가가 도라야의 딸을 살려둔 이유도 이후에 밝혀졌는데 마스나가는 도라야의 딸에게 4명의 아이를 돌보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 아이들 중에 2명은 마스나가와 준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나머지 2아이는 쌍둥이로 다른 여성의 가정 불화를 이용해 맡은 아이들이었다. 응? 각각 장남 1993년 1월 24일생 그리고 차남 1996년 5월 29일생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역시 정기고문과 식사 제한 등으로 학대를 받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없었다. 이후에 성인이 된 장남은 인터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모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대요. 헉, 그래? 지금 34살. 34, 31인 것 같네요. 두 분 나이가. 자, 도라야의 딸은 모든 진상이 드러나면서 마스나가와 준코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사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마스나가는 도라야의 딸이 온갖 고문에 딱히 반항하지도 않았고 설마 빨간 줄에 폐류나 낙인까지 찍혀가며 경찰에 진술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로는 마스나가가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되자
마스나가의 강요로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월드의 전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리고 도망쳐버렸다. 마스나가의 체포 이후에도 이 직원은 마스나가를 다시 대면하기도 싫다면서 피해 진술을 거부해 이 직원을 학대한 혐의는 기소되지 못했다. 마스나가의 동창생인 여성도 있었는데 역시 유부녀였던 그녀는 결혼을 미끼로 마스나가에게 1160만 엔을 뜯겼고 1994년 3월 오이타현 베푸만에서 투신살자를 했다. 그녀의 1살 된 딸도 죽었는데 겉으로 보면 사고사지만 워낙 그 과정이 부자연스러워 피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도라야의 딸이 돌보던 쌍둥이 아이들의 엄마도 있었는데 마스나가는 이 여성을 풍속점에서 일하게 하면서 양육비 목적으로 2,500만 엔을 떼냈다. 중범죄와의 연관성은 전무했고 그녀도 피해 진술을 거부해서 이 건은 기소되지 않았다. 요 밑에는 사건의 수법이랑 살인 방식인데 이거는 뭐 위에서 읽었으니까 각서도 쓰게 만들었네요. 마스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약점을 잡거나 학대를 가해 갖가지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 내용은 크게 3가지였는데 첫째는 상대방이 마스나가를 위해 훗날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 그 내용의 대다수는 마스나가의 생트집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과거의 약점을 고백하는 내용. 마스나가는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구실. 셋째는 마스나가가 피해자들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 상대방에게 이 각서의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믿게 만들었다. 각서에서 이 각서는 절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작성했다 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거나 문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을 테이프에 녹음해 두기까지 했다. 마스나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각서들은 모두 평온한 과정에서 작성된 거라고 우겼으나 이미 돌아가는 꼴을 다 파악한 재판부는 당연히 이를 믿지 않았다. 생활 제한 규칙. 추운 겨울에도 얇은 한 겹 옷만 입게 했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냥 옷을 다 벗게 했대. 게다가 옷을 딱 한 벌만 주고 세탁도 가끔씩만 하게 하고 집안을 다닐 때도 방과 방 사이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방과 방 사이 다닐 때는 포복 전진을 의무화시키는 막장인가? 왜? 잠을 잘 때는 부엌에 신문지 깔고 자게 했고 호골이가 심하면 자물쇠를 채운 욕실에 가두었는데 그나마도 잘 수 있는 시간은 한낮에 서너 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스나가가 허락할 때만 대화를 할 수 있대요. 식사는 말 그대로 막장의 극치였다. 하루 한 끼나 잘해야 2끼 정도 마루에 신문지를 깔고 거지처럼 먹어야 했고 실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제한까지 있었으며 다른 피해자가 감시자로서 타이머를 재야만 했다. 식사의 내용은 매우 불량해서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에서 사오는 간단한 것들이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마스나가의 허락하에 다른 이성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배설을 해야 했으며 마스나가의 허락하에서만 모든 물건을 쓸 수 있었고 외출도 극도로 제한되어 외출 시에는 마스나가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만 했다고 한다. 근데 가끔씩 마스나가가 좋은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 시키고 이런 걸 외식도 시켜가지고 피해자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 본인에게 더 복종하도록 유도했대요. 대박이네. 정신이 아파요. 그죠? 마스나가 후토시는 사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오가타 준코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가현 도스시에 위치한 후모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래요. 유일한 여자 교도소야. 근데 일본의 사형제도는 죄질이나 확정 시간대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집행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로 빨리 집행될 수도 있긴 하다. 대표적인 예로 묻지마 살인범 가나가와 마사히로는 불과 3년 만에 사형에 집행되었다. 근데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라야의 딸도 범죄에 가담하긴 했으나 이쪽은 준코와 달리 명백하게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의한 범행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했으며 2011년 범죄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수령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알려진 건 없다. 여기 있네요. 사채꾼 우시지마. 세뇌하는 남자 편이구나. 제목이.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14년 뒤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세간의 엄청난 이슈를 불어일으킨 기계교 사기 사건이다. 기계교 사기 사건도 희생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을 더 확대하기 전에 잡혔다는 것을 빼면은 교묘한 말로 손대지 않고 가족을 파탄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다. 기계교, 뭐 교면 사이비인 건가? 짐승의 성.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짐승의 성이라는 그 사륙에 이르는 병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걸 읽고 좀 이런 사륙에 이르는 병이랑 관련된 거 책 찾아보다가 짐승의 성이라는 책을 발견해서 근데 이게 뭐 사건이 이 소설 내용이 실화 기반이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타 큐스 어쩌고저쩌고 사건이래. 그래서 내가 미리 읽었었네요 조금. 그래서 내가 익숙했나 보다. 소노시온 감독이 연출하여 시이나 키페이 주연으로 넷플릭스 영화가 되었는데 제목은 사랑 없는 숲이다. 소노시온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네. 씨. 우시지마 가면 볼까? 전체적인 내용이 뭐야? 멋있는데 이 그림? 왜 벨트에다가 카드 같은 걸 돈인가? 말 그대로 사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인생의 지옥은 빚과 함께 다가온다. 명품을 갖고 싶어서 대박 찬스를 만들기 위해 보다 화끈하게 놀기 위해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빌리고 마는 빚 사채. 자기 자신이 만든 허영심의 결말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자본주의의 지옥이 뭔지 보여줘. 그래. 이게 기분 나빠요. 나중에 만화방 가면 있을라나? 그림체도 근데 좀 기분 나빠. 뭔가 묘해. 이 사람이 우시지마요? 세 보이네. 슈말커 사건 사고를 만화책에 싹 다 몰아넣은 만화라고? 진짜? 텔주 만화편. 덕분에 독자가 받는 충격이 크대요. 묘사가 직접적이라 가지고. 19금 중에서 19금 만화라네? 진짜? 재밌겠는데? 한국 19금을 생각하면 안 돼? 한국 19금은 내가 19금에 안 넣어요. 한 17세 정도로 껴요. 어딜 한국 19세는 무슨 응? 리디에 있어요? 그래. 이제 너무 현실적인 거 읽었으니까요. 그냥 얘기, 잼예, 로어 이야기 읽읍시다. 김장배추님이 가져와 주신 번역해 주셨고 니찬의 믿거나 말거나 로어 이야기. 로어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조금 짧은데 띠용하게 끝나는 거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랬다? 라고 해석하면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런 느낌? 자, 일단 읽어보면은 감이 잡힐 거예요. 1번. 설명이 있네요. 또 내가 성급하게 먼저 얘기했어. 로어란 내용 면에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기묘한 이야기이면서도 소문이나 도시전설처럼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현실감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시나 체험담과의 차이점이래요. 겉보기엔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진 듯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다. 잡지식과의 차이점. 시대, 지역, 인물 등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다. 일반적인 도시전설과의 차이점. 자, 이제 읽겠습니다. 전쟁 전 긴키 지방의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화단에 심은 해바라기가 몇 년 동안 시들지 않고 계속 꽃을 피운 적이 있다. 학교는 사라졌지만 현재 그 부지에는 어느 화장품 제조사의 연구소가 존재한다.
지방. 긴치키 지방. 뭔가 알 것 같은데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이거 풀이가. 화학적인 약물로 인해서 해바라기가 안 시든 거 아니야? 뭐 일단 다음 1987년 디 코엔 교수가 발표한 인류의 성별은 2종이 아니라 73종이다! 라는 연구 성과에 대해 현재 비판적인 입장에서의 검증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코엔 교수의 성과를 부정하는 유력한 데이터는 없다. 흠냐. 자, 73종은 너무 많아요. 자, 1950년 2월 세타가야구에 살던 앤 모리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탄 자리에서 NC 일가 4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검시 결과 그 중에 한 명은 익사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음 특이한 예술가가 차도에 설치한 낚시금지 표지판의 철거를 요구하며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그거다. 위에 거요. 그 바다거북 스프 문제 중에 하나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면은 나 이거 알아. 화재가 발생하면은 헬기가 주변에 있는 뭐 천에서 이만큼 물 퍼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그 냇가에서 수영 중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물 퍼온 거 안에서 익사해버린 거야. 시체까지 아니면은 시체를 떠온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그 천에 죽어있던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다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특이한 예술가가 차도에 설치한 낚시금지 표지판의 철거를 요구하며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경관을 해친다, 교통 편의를 해친다는 이유로 승소했지만 차도에서 낚시는 불가능하니 의미가 없다 라는 이유만은 각하되었다. 물고기가 주민이니 비키니시티인가? 뭐 그렇대요. 북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현관을 2개 만드는 풍습이 있다. 아이들의 입구라고 불리는 그 현관은 이상하게 가늘고 길며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고 아이는 물론 고양이조차 통과할 수 없다. 아이들의 입구가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없다. 고양이가 통과할 수 없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고양이는 어디든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론? 없는데 왜 설치했대? 진짜 아빠 같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왜 설치했어? 애들 잡아가는 귀신 속인다는 그런 의미? 아, 그런가?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통과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입구를 이쁘게 만들면은 귀신들이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 구불구불하게 만든 건가? 다음, 보통이라면은 먹지 않았을 것을 먹게 되는 이식증이자 극단적인 편식가였던 빌렘 나이만 씨는 물과 류령 외에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아 87년하고도 2개월로 생을 마쳤다. 겁나 오래 살았는데? 유족의 이해를 받아 나이만 씨의 해부를 진행했는데 소화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이 있었지만 병원의 경영 파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해부를 담당했던 의사와 그 보고서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이거 해부하면서 귀신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 망한 거 아니에요? 다음 1961년 12월 티빙겐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태운 버스가 바다에 추락한 모습을 다수의 행인이 목격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시작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대학의 사고 사실을 알리자 대학 측은 방금 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대답했다. 버스는 다른 도로를 통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한편 해저에서는 큰 물체가 해저에 충돌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큰 물체가 해저. 난 몰라가지고 채팅 보는 건데 다
다 모르고 있어. 알려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버스만한 큰 물체가 있다는 건가? 다음. 일단 모르면 다음 거 읽어. 1918년이래. 1918년 6월 현장에 다이아 반지를 남겨두는 연쇄살인마 다이아모토가 체포되었다. 루지애나 주민들은 불안한 일상에서 해방되었다. 체포된 RK 용의자는 살인은 인정했지만 그 옆에 다이아를 둔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구치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시신 옆에 다이아 반지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오, 이거는 뭔가 엄청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바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던 2007년 중국의 대련에서 지인이라는 남자가 아파트 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벽의 일부에 금이 가고 무너지더니 그곳에서 살아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원숭이는 잠시 방 안에 배회한 뒤에 마치 잠들듯 천천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왜 원숭이가 벽 안에 있던 걸까? 왜 발견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던 걸까? 뭘지? 그 벽이 약간 누가 감금해둔 거 아니야? 원숭이? 아니면은 그 벽이 원숭이 있던 색이랑 연결되는 통로였나? 그거 있었잖아. 이것도 바다거북 스프나 나폴리탄 계단처럼 그거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벽 뒤에 벽에 금이 가가지고 벽 뒤를 부시고 들어갔는데 그냥 어떤 이만한 식탁에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 있었대. 그게 끝이었어. 얘기의 끝.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이 있었대. 전에 한번 저희 같이 읽었던 것 같아. 그런 개념으로 원숭이가 안에 있던 건가? 쌀숭이? 코우치현의 미모리 쿠니에 씨는 아기였을 때 22층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무사히 살아남은 드문 경험을 했다. 그 후 그녀는 결혼하고 임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산했다. 아기의 상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사법 해부가 진행되었는데 그 아이의 몸은 기흉, 내장 파열, 골절 등으로 마치 전신을 강하게 맞은 듯 했다고 한다. 자기랑 똑같은 경험을 한 아기를 똑같이 임신한 건가? 이게 약간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일어난 골절, 내장 파열, 이게. 미래의 아기가 대신 헐... 좀 슬프네. 그거 같다. 아기 손가락 잘라서 먹었는데 나중에 임신해서 손가락 11개인 아기 낳은 거. 헐, 너무 무섭다. 뭐 그런 거예요. 아기 손가락을 먹으면은 순산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아기를 순산했어. 근데 아기 손이 11개야. 무섭다. 1910년 오컬트 모임에 소속되어 있던 영국인 오스카 와들러는 13년에 걸쳐 악마가 저술했다고 불리는 책의 해독을 성공했다. 분명 대단한 마법의 지혜가 적혀있을 거라 주변에서 기대했지만 지옥에 있는 상사를 향한 별다른 의미 없는 불평이 적혀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건 웃긴 거네. 웃긴 거네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유럽의 어느 성에는 수백 년 전 그 성의 영주였던 자의 시신이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다. 생전 그는 연인이 있는 하녀를 짝사랑하게 되어 그녀의 연인을 밤중에 몰래 살해했다. 소송당한 그는 만약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 시신을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무죄가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시신은 숨을 거둔 그때 그들을 썩지 않았으며 지금도 신이 내린 유죄 판결의 결과를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남자의 말이 업보가 됐다기보다는 그냥 현대 사람들은 뭐 자기 시신 있으면은 뭐 인체의 신비전처럼 전시를 해둔 건데 이 미래랑 이 사람이 과거 했던 말이 어떻게 아다리가 맞았네요. 5학년 1반의 요코이 카나 양은 미래를 예언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 예언의 적중률은 86.5%. 연구자 중 한 명이 빗나간 예언에 주목해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 물과 관련된 예언은 모두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계자들은
반드시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며 임해학교에 참여한 뒤 임해학교는요 학생과 교사가 해변에 머무르면서 같이 야외 활동하는 여름학교 같은 프로그램이래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행방불명된 카나 씨가 무사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했는데 수영 못하니까 물에 빠져서 행방불명된 거 아니야? 1979년 중국 베이징 아파트 2층에 사는 양 씨는 끓는 물을 부엌 배수구에 부었다. 1년 전부터 부엌 배수구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게으른 양 씨도 이제는 진짜 뭔가 해야겠다 결심했다. 몇 분 뒤에 보글보글 큰 소리를 내며 물이 역류했다. 작게 벗겨진 오염물과 끈적거리는 검은 덩어리 사이에 몇 개의 가늘고 긴 것이 떠올랐다. 작은 것이 직전까지 살아있었을 훌륭한 잉어라는 것을 양 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배수구에 삼켜진 뒤였다. 잉어? 와 이거 뭐야? 옛날에 일본의 독특한 화장으로 유명해진 야만바 갸루. 이게 진짜 갸루예요. 요즘 그 거제 야호 이런 갸루는 너무 이쁜이 갸루야. 야만바 갸루. 그 문화는 서구에도 퍼져 있었다. 전통적으로 독특한 화장을 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에게는 이런 전설이 전해진다. 그들에게 얼굴을 빌려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그들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진짜 화장은 족장에게만 전해진다. 독특한 메이크업이 바다를 건너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얼굴을 빌려준 것일까? 족장 오이대 2012년에 시력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안경이 출시된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 안경은 유대교 초정통파 남성을 위해 얇은 옷차림을 한 여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제품이지만 어느 안경 판매점 직원에 따르면은 아주 드물지만 시력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 안경을 사러 온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손님들만 있다고 한다. 아니 얇은 옷차림 한 사람 앞에 있으면 그냥 눈 감으면 되지. 옛날에 그 안경 쓰는 게 좀 멋져 보여가지고 어릴 때 일부러 텔레비를 엄청 가까이서 보거나 여러분도 그랬어요? 나는 근데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좀 일찍이 안경을 썼거든. 한 3, 4학년 때부터 쓴 것 같아. 막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애도 있고 책을 일부러 이만큼 가까이서 봐. 근데 진짜 아무리 그래도 눈이 안 나빠지는 애들은 안 나빠져요. 타고난 건가? 근데 안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나는 물론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현대의 힘을 빌렸어요. 점점점. 뭔가 이해하기 쉬운 걸 읽고 싶다. 공포영 최불암 시리즈. 1974년 시즈오카현 우오누마시에서 아기에게 실수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돌보던 아버지가 부녀와 착각해서 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아기는 오히려 그 이후에도 단백질을 즐겨 마시고 있다고 한다. 이 아기는 나중에 올림픽 해머 던지기 선수로 떠올랐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다. 아니 이건 최불암 시리즈야 진짜로. 뭐야. 진짜 최불암이잖아. 나가노 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카시타 노부오 씨의 위중한 상태는 8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가 말하길 죽지 않기 위한 요령이 있다는데 드디어 죽는다고 느낄 때 3분만 더 살자 라고 죽음을 참고 그리고 또 3분 뒤에 3분만 더 살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참는 시간을 5분으로 늘려서
위험하게도 승천 직전에 스릴을 맛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 아니 이것도 최불암 시리즈잖아. 뭐야? 승천 직전에 스릴을 맛보기? 아씨. 근데 로어가요. 진짜 으스시시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하더라. 조금 띠영영영영 이런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 다음 거 읽을게요. 안 되겠다. 다음 또 랜덤 이야기예요. 이거는 또 실제 사건인데 말코 알키님이 프로젝트 님이라는 거에 대해 적어주셨네요. 안녕하다. 시작하겠다. 인간 다음으로 지능이 높은 생명체 중에 하나는 침팬지죠? 침팬지는 인간과의 유전자가 무려 98%나 일치합니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99.7%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1.7%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이렇게 인간과 거의 유사한 생명체인 침팬지 지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본에서 연구된 침팬지의 기억력은 정말 놀라운데요. 침팬지에게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모니터에 띄워주고 그 위치와 순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숫자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정확히 기억해냈으며 이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이는 특정한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남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침팬지는 인간의 언어를 말할 순 없지만 수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학습할 수 있고 간단한 문장의 이해와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침팬지를 어릴 때부터 인간과 같이 키우고 인간처럼 키우며 수화를 학습시켜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 허버트 테라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침팬지에게 소통을 가르쳐 이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언어가 인간이라는 종만의 내재적 특성이 아닐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님. 연구소에서 갓 태어난 침팬지에게 님 침스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침팬지를 통칭 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미와 떨어져 스테판이란 여성에게 맡겨집니다. 스테파니는 실험 당시 자신의 아이들과 남편이 데려온 아이들까지 8남매의 어머니로 와 대단하다. 육아의 경험이 풍부했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이 많은 주부였습니다. 님은 스테파니 집으로 오게 되었고 인간의 아이처럼 키워집니다. 님은 스테파니의 모유를 먹고 아이들과 놀고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허버트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지만 님의 상태만 종종 확인할 뿐 보살피는 것까진 크게 관여하진 않았죠. 스테파니는 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자신의 아이처럼 키웁니다. 님이 걸음마를 뗄 쯤 스테파니는 님에게 수화를 가르쳐줍니다. 님은 생각보다 빠르게 수화를 학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 가족은 수화에 그리 능통하지 않았기에 허버트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허버트는 님의 교사 겸 보모 역할을 하는 로라라는 여성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스테파니와 상의도 없이 데려왔던 겁니다. 로라는 스테파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님이 수업 일정과 연구 기록을 남깁니다. 로라는 님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더욱 많은 수화를 가르칩니다. 로라의 체계적인 교육에 님의 수화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님은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정도였습니다. 스테파니는 로라가 참여한 이후로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어머니 역할마저 대신하려 했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였습니다. 하여 스테파니는 님을 뺏기지 않으려 자신의 집에 허버트와 로라를 들이지 않으려 했고 허버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님을 스테파니에게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스테파니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총책임자는 허버트니 어쩔 수 없었죠. 허버트와 로라는 대학 총장의 자택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님은 유명세를 타게 되고 뉴욕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하자 빌이라는 남성이 투입됩니다. 빌은 단어를 알려주고 문장의 조합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님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사춘기가 오게 된 겁니다. 짐승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교육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님은 폭력성을 띄었으며 님에게 더 강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성장기의 침팬지였지만 그 힘은 웬만한 성인 남성 정도였습니다. 맞아, 침팬지 힘 진짜 세고 엄청 싸나워요. 고릴라가 공격성이 침팬지보다 없을 거예요. 침팬지는 공격성이 엄청 세다고 알고 있어. 이때 조이스라는 여성이 투입됩니다. 조이스는 님의 사춘기 시절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상과 벌을 더욱더 명확하게 주었습니다. 조이스는 님이 자신을 물거나 때린다면 귀를 때리거나 혼을 냈습니다. 로라, 빌, 조이스 이 셋은 시간을 나누어 교육하고 함께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님의 집중력과 흥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님은 혼도 많이 났죠. 그럴 때마다 님은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님은 고양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를 안아주고 정말 소중하게 다뤄줬습니다. 사춘기라는 프로젝트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대로라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고가 터집니다. 로라가 프로젝트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이때 님이 로라의 머리를 휘어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성장기의 침팬지라 하더라도 그 힘은 보통이 아니었기에 남자 4명이 달라붙어 겨우 떼어낼 수 있었죠. 로라는 치료를 받고 팀을 나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님은 내 아이가 아니었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짐승을 사람처럼 키우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됐어. 하버트는 로라가 나가자 교사를 구하는 게 제일 쉬워 라며 새로운 교사를 데려옵니다. 르네라는 여성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교사는 다시 빌, 조이스, 르네 이렇게 3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님은 르네를 아주 만만히 보았습니다. 특사 교육을 할 때 르네를 툭툭 치며 약잡고 시도 때도 없이 물고 때렸죠. 르네는 님을 혼낼 수밖에 없었고 님과 르네의 관계는 크게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고가 터집니다. 님이 르네의 얼굴을 크게 물어버린 겁니다. 르네의 얼굴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곤 님은 르네에게 수화로 계속 미안하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네는 트라우마 때문에 님의 교육을 포기하고 프로젝트에서 이탈합니다. 여기서 허버트는 실험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계속된 사고도 사고지만 님은 단어는 학습했지만 문장은 연결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언어를 침팬지에게 습득시키는 것은 실패이고 그저 많은 단어를 아는 침팬지로 결론 냅니다. 하지만 빌과 조이스는 님과의 정 때문에 종료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하버트는 강행하여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그러곤 하버트는 님을 마취시켜 님이 태어났던 곳인 영장류 연구소로 이동시킵니다. 이곳의 침팬지들은 목에 쇠사슬을 차고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는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님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조이스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빌은 조이스에게 맡겨질 수 없었고 자신의 손으로 우리 안으로 집어넣었고 줄을 묶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님은 빌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빌은 님이 자신을 안 보는 순간 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연구소 밖을 뛰어나갑니다. 일평생을 자신과 같은 종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처럼 생활한 님은 침팬지 사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하버트가 님을 찾아왔습니다. 님은 허버트를 기억하고 있었고 격렬히 반기며 허버트의 품에 안깁니다. 님은 그간 배웠던 수화를 완벽히 기억했으며 그 수화로 허버트와 즐겁게 대화합니다. 그러나 허버트가 님을 찾아온 이유는 방송 촬영 때문에 온 거구나. 아하. 촬영이 끝나자 허버트는 떠났고 다시는 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영장류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밥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밥은 그간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님에게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님을 침팬지로서 대해 주었고 침팬지인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침팬지의 본능이 드러나는 것을 혼내지 않았고 침팬지가 어떤 동물인지 이해하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화는 손뼉을 마주치는 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서로 마주치는 건지 모르겠네. 밥은 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놀아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고 연구소로 돌아가게 된 것이 오히려 님은 더 나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밥의 노력으로 낯선 다른 침팬지와 친구도 사귀게 되고 새끼도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열. 하지만 님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옵니다. 연구소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책임자인 레몬은 랩실 연구소의 침팬지를 팔기로 합니다. 랩십은 뉴욕대 영장류 약물외과 실험 연구소이며 이곳은 침팬지들에게 백신 임상 실험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팔려간 침팬지들 중에는 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님은 그곳에서 쇠창살에 갇혀 다른 침팬지들이 끌려나가고 주사를 맞아 기절하는 광경을 보아야만 했죠. 이곳에서 님은 수화로 대화가 가능했기에 다른 침팬지들보다 다루기 쉬웠습니다. 이런 님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밥은 변호사 헨리와 함께 한 가지 수를 써봅니다. 인간으로서 자라난 님을 법정에 세워보자는 것. 오, 이게 될까? 님이 법정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수화를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법정에 침팬지를 세울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헨리는 전략을 세워 연구소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침팬지를 세울 것이니 그 침팬지를 보호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판사가 허락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했던 님의 이러한 사실은 언론에 좋은 소재거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층은 여론의 운매에 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연구소 측 의과대 학장은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님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밥은 개인이었기에 님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갈 길 없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에이몰이라는 남성이 사갑니다. 인물이 계속 나와.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님을 데려온 에이모리는 침팬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침팬지를 말들이 다니는 농장에 그냥 풀어두고 혼자 지내게 했던 겁니다. 밥은 항의하였고 에이모리는 님의 집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님은 여전히 혼자였기에 에이모리의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에이모리의 반려견은 님을 향해 격렬히 짖었습니다. 님은 그런 강아지를 집어들고 던져버리는 일이 터집니다. 이로 인하여 님의 집 입구는 닫히고 우리에 혼자 갇히게 됩니다. 님이 심심할까봐 TV도 넣어주지만 님은 더욱 포악해져 갔습니다. 밥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항의했죠. 에이모리는 밥에 지나친 참견에 지쳐 밥을 더 이상 농장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님의 첫 가족이고 어머니였던 스테파니가 찾아온 겁니다. 님은 스테파니를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님은 스테파니를 보았을 때 드러낸 감정은 반가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화가 난 듯 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농장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님은 그대로 스테파니의 다리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님을 제지하려 총까지 찾았으나 님의 분노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님은 스테파니를 죽일 마음은 없었는 듯 스테파니를 놓고 구석에 등지고 앉아버렸죠.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농장의 주인이 바뀌었고 10년 동안 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밥이었습니다. 밥은 바뀐 농장 주인과 얘기해서 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님은 처음에는 밥을 경계했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세 밥을 알아보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화, 놀자라고 했죠. 서로 사이에 철장을 두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님과 밥은 뛰어놀았습니다. 밥은 바뀐 농장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른 침팬지들을 데려올 테니 자신과 일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주인은 승낙했고 밥은 램실 연구실에서 몇 마리의 침팬지를 데려와 님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님은 금세 친구와 친하게 지냈고 환한 미소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님은 5년간 친구들과 함께했고 밥은 꾸준히 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님은 2000년 5월 26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해에 죽었구나. 님이다! 이 사람이 밥인가? 고양이, 얘가 고양인가봐요. 그 님이 좋아하는 고양이. 네, 귀엽네. 이거 애기 땐가봐. 이거 싫어해요. 얘가 진짜 님 사진이래요. 아니구나. 이 사람이 벤이고요. 이 사람은 조이스래요. 이 사람은 밥이다. 이거 님이 그런 건가? 와, 엄청 크네, 애가. 무서운데?
얘한테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버트. 이 사람. 님도 지금 하버트 주먹 쥐고 있어. 촬영만 하고 떠났어요, 이 사람. 나빴어. 주먹 줬어. 님 눈빛 좀 무섭긴 하다. 추신,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육된 성체 침팬지들의 가장 큰 사인은 심근증과 급성심근괴사와 같은 심장질환이 주된 사인입니다. 인간과는 다르게 심장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변해 특발성 심근 섬유증의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사육된 성체 침팬지들의 사망 40%가량이 이런 형태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정도로 침팬지들에게는 꽤나 비일비재한 사인이라고 합니다. 댓글에 언제 사람 죽일까 조마조마하며 읽었네요. 나도. 우리 예전에 그 침팬지가 그 사육사 얼굴 엄청나게 뜯어가지고 거의 가죽 벗겨질 정도로 뜯어낸 사건이 있었죠? 그거가 영화 노베에서도 오마주를 했잖아요. 그 노베에서 스티븐 연이 자 여러분 보세요 하고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사람들 스탠드에 앉아놓고 뭐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 모자에 천으로 얼굴 가리고 있는 여자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그거 모티브일걸? 실제로 침팬지에게 당한 그 사육사, 여자 사육사? 그거 최근에 그래 침팬지 공포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묻힌 것 같은데 너무 뻔한 공포영화야. 그냥 침팬지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애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런 공포영화였어. 그런 영화가 있었니? 그쵸? 난 예고편은 봤거든. 보자마자 점점점 광경병 걸려. 맞다. 광경병 걸려가지고 침팬지가 돌아버린 거였다. 맞네. 프라이메이트란 영화예요? 다음 예고편 잠깐 봐볼까? 시작부터 너무 사망 플래그를 세워요. 봐봐요. 이거부터 하와이는 별장이 왔어 하고 우리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해놔요 벌써. There's someone I want you to meet. This is Ben. 벤? 저기도 벤 나오는데. My hand? He wants to shake my hand? Yeah. Hi, Ben. 근데 이렇게 잘 지내. He's kind of cute. 귀여운데? 하는데? 이거 자는 동안 뭐에 물린 거지? 뭐에 물린지는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네요? 뭐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한테 물렸나 보죠? 물렸어. 지금 돌아 있어요. 벤. 개 무서워. 벤? 이거가 너무 뻔해가지고 내가 안 봤어요. 벤이 이상해. 괜찮아 하다가 벤은 수영을 못해. 근데 수영하겠지. 이 루시, bad 이게 제일 그 메인 음성이었어요. Lucy, bad. Give me the phone. 후덜덜. He found me. He found me. What's up? 죽겠다. 남자 둘 다 죽는다. 루시, bad. Who the hell has a pet chimp? 네 앞에 두고. 이거는 약간 높 오마주 아니야? 이렇게 천에서 얼굴 들이미는 장면이 있는데. 쟤들 진짜 잔인하게 죽어요? 아 그래? 원래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이 나댈수록 잔인하게 죽어요. 그게 영화예요. 공포영화는 무조건 그래. 나댐 비례해서 잔인. 사람이 저리 많은데 원숭이 하나 제압을 못할 수 있냐고? 님! 빨리 원숭이랑 맞짱 까러 가보세요. 얼마나 센데 침팬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침팬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날아다녀요.
침팬지가 너무 똑똑하고 영악한 게 너무 사람 같아서 오히려 별로였어요. 아, 오히려 그냥 그 혹성 탈출 같겠다. 그럼 저분도 클리셰 저 채팅 클리셰야. 사람이 저리 많은데 원숭이 하나 제압을 못하나? 으아! 루시 뱃 하고 다음 틀줄에 무서워. 제일 먼저 죽는데. 옛날 영화였으면 여러분 옛날 서양 영화였으면 저 사람 무조건 동양 사람이야. 옛날 서양 영화 동양인 아니면 흑인이었다? 옛날엔 무조건 동양인 아니면 흑인을 먼저 죽였거든. 저렇게 말한 다음에 몸 좋은 흑인? 저기 아나콘다 옛날 영화 있죠? 아나콘다에서도 몸 좋은 흑인이 있었는데 먼저 죽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고 다음 거는 자 실제 사건이었으니까요. 나폴리탄도 한번 읽죠. 오늘 완전 왔다 갔다 합니다잉. 대전드님이 가져주신 항상 나폴리탄 기담 가져와 주시죠. 제목 배신을 당했다. 성호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그냥 받아버렸다. 혹시 윤성호 씨 아십니까?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다. 12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상대는 자기를 어느 장례식장 직원이라 소개했다. 고인의 휴대폰에 즐겨찾기로 저장된 번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내 번호라 했다. 연고자가 안 계셔서요.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입에서 제가 그분이랑 연락이 끊은 지 좀 오래돼서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난 한참 동안 모니터의 같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즐겨찾기에 내 번호 하나. 12년 동안 나는 그 새끼 번호를 차단해뒀었는데. 이거 말이 뭔가 쎄하네. 그 새끼 번호라고 하는 게. 성우와 나는 20살 무렵부터 붙어 다녔다. 같은 동네, 같은 고등학교, 같은 군대는 아니었지만 휴가 때마다 만났고 제대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봤다. 28에 우리는 작은 인테리어 시공회사를 차렸다. 상호는 한길이었다. 한길로 가자고 성호가 지은 이름이었다. 사무실을 할 것도 없이 봉고차 한 대랑 공구, 그리고 둘이서 시작했다. 처음 2년은 정말 좋았다. 원룸 도배부터 시작해서 상가 인테리어를 따내고 나중에는 제법 큰 카페 시공도 맡았다. 돈이 들기 시작하니까 일을 키우고 싶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키우고 싶어 한 건 나였다. 성호는 자꾸 천천히 가자 했고 나는 그게 답답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끌어다 썼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렸고 그걸로도 모자라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다. 둘이 연대 보증을 썼다. 3억 가까이 됐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미친 짓인 줄 몰랐다. 그리고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 우리가 받을 돈이 통째로 묶였다. 한 달, 2달, 자재값이 밀리고 인건비가 밀리고 이자가 밀리고 사채업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잖게, 나중에는 점잖지 않게. 나는 그때 거의 매일 밤 토했다.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성호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게 더 무서웠는데 나는 그게 무서운 줄도 몰랐다. 어느 날 밤 성호가 소주를 사들고 우리 집에 왔다. 둘이 말없이 2병쯤 비웠을 때 성호가 그랬다. 야, 너는 빠져.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정리할 테니까 나는 손 떼라 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화부탄했다. 같이 시작한 일인데 혼자 정리하는 게 말이 되냐. 폼 잡지 말라고. 성호는 그냥 웃었다. 내가 폼 잡는 거 봤냐? 그게 내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마지막 대화다. 나는 취해서 먼저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성호는 가고 없었다. 소주병만 가지런히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성호가 사라졌다. 회사 통장에 남아있던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공사 잔금까지 전부 빼서 사채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을 때 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언제 그렇게 해놨는지 차용증의 주채무자가 성호 단독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보증인에서도 빠져 있었다.
서류상으로 나는 그냥 성우한테 회사를 빼앗기고 돈을 떼인 피해자였다. 사채업자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들조차 황당해했다. 오메. 윤성호가 다 가지고 튀었네.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렇게 성호는 3억을 짊어지고 사라졌고 난 멀쩡하게 남았다. 나는 그 일을 이렇게 이해했다. 성호가 처음부터 다 계획했다고. 회사 키우자고 부추긴 것도, 사채 끌어다 쓰자고 한 것도, 결국 마지막에 돈만 빼서 도망친 것도 나를 호구로 잡고 처음부터 등쳐먹을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들어맞았다. 분노는 편리했다. 분노는 내가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다. 난 성호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12년 동안 누가 성호 얘기를 꺼내면은 그놈은 사기꾼이라고, 친구를 팔아먹은 새끼라 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위안이 되었다. 장례식장은 시 외곽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빈소에 영정 하나, 조화 2개. 조화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의례적으로 놓은 것이었고 하나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영정 속에 성호는 늙어 있었다. 당연한 건데 난 그게 이상하게 충격이었다. 내 기억 속 성호는 28에 멈춰 있었으니까. 사진 속의 그 새끼는 40이 넘은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증명사진을 쓸 데가 없어서 어디 등록증 같은 데 박혀있던 사진을 급하게 뽑은 것 같았다. 직원이 종이백 하나를 건넸다. 고인의 유품인데 연고자가 없으니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받기 싫었지만 거기서 안 받겠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다. 집에 와서 종이백을 한참 동안 식탁 위에 그냥 뒀다. 술을 한 병 비우고 나서야 열었다. 낡은 휴대폰 하나, 충전기, 그리고 손바닥만 하나 수첩. 휴대폰은 옛날 모델이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다. 충전을 하고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회사 차렸던 날짜를 넣어봤다. 열렸다. 0921 9월 21일 한길 차린 날. 그 비밀번호를 12년 동안 안 바꿨다는 걸 안 순간 나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연락처는 거의 비어 있었다. 정말 즐겨찾기에 내 번호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음성 메모 폴더에 녹음 파일이 가득 차 있었다. 90개가 넘었다. 가장 오래된 거는 12년 전 날짜였다. 나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 사이로 성우 목소리가 나왔다. 젊은 목소리였다. 야, 나야. 너 이거 안 듣겠지만 미안하다. 설명을 못하고 와서. 내가 다 가지고 튄 걸로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보이게 해놨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너 안 건드려. 연대보증 그거 너 진짜 큰일 나는 거였어. 그 사람들 장난 아니야. 우리 둘 다 못 버텨. 근데 둘이 같이 도망치면 둘 다 잡혀. 한 명이 다 안고 튀어야 한 명이 살아. 내가 너보다 발이 빠르잖아, 옛날부터. 거기서 성우가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서 재생을 멈췄다.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을 누르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파일들은 날짜 순이었다. 성우는 도망다니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한테 녹음을 남겼다. 보내진 않았다. 그냥 자기 폰에 남겼다. 전화를 걸면 내가 안 받을 거라는 걸, 차단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늘 대구 쪽으로 넘어왔어. 여기 일자리 하나 구했다. 비세는 모텔인데 사장이 사람은 좋아. 이자가 줄긴 줄더라. 원금이 안 줄어서 그렇지 뭐. 천천히 가야지. 너는 내가 천천히 가자고 하면 맨날 답답해했잖아. 그 사람들 아직 너 쪽은 안 가지? 안 갈 거야. 서류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 결혼했단 얘기 들었다. 건너. 잘했어. 청첩장 못 받아서 좀 섭섭하긴 한데 내가 갈 처지도 아니고. 나는 거기서 또 멈췄다. 난 그 새끼한테 청첩장을 안 보낸 게 아니었다. 보낼 생각조차 안 했다. 결혼식 날 나는 그 친구들한테 성호 욕을 했다. 그런 새끼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알게 뭐냐고, 쓰레기 새끼. 하고. 그날 성호는 대구 어느 모텔에서 받지도 못할 녹음을 남기고 있었다. 너무 슬프다. 파일을 넘기다가 익숙한 게 나왔다. 3년 전 날짜. 야, 너 회사 어렵다며?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 내가 좀 보냈어. 많이는 못 보내고 이름 없이 보내서 너는 모를 거야. 환급금이나 뭐 그런 걸로 보일 거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년 전 나는 정말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통장에 정체모래 입금이 몇 번 들어왔다.
입금인 이름이 무작위의 숫자로 이루어진 이상한 입금. 나는 그걸 거래처 환급이나 세금 환급제보를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여겼다.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막았다. 그 돈이 성호의 돈이었다. 3억을 떠안고 12년 쫓겨 다니던 놈이 어디서 긁어모았는지 모를 돈을 나한테. 나는 그 돈을 받고도 그 녀석 욕을 했다. 뒤로 갈수록 녹음 속 성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아니,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빚 다 정리됐어. 원금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는 안 쫓아와. 근데 뭔가가 계속 따라와. 발소리 같은 게 밤마다. 내가 미쳤나봐. 너무 오래 혼자 다녀서. 나는 그 부분을 2번 들었다. 빚은 다 갚았다고 했다. 그럼 성호는 빚이 다 끝난 뒤에도 왜 돌아오지 않은 걸까? 왜 나한테 연락 한 통? 나 이제 다 갚았다. 사실 이랬었어. 라는 말 한마디를 안 했을까? 다음 파일에 답이 있었다. 너한테 돌아갈까 생각했어. 다 갚았으니까. 근데 못 가겠더라. 내가 가면 네가 알게 되잖아. 12년 동안 네가 나를 욕하면서 살았던 게 다 틀렸다는 걸.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네가 나를 나쁜 놈으로 알고 사는 게 너한테 더 편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네가 미안해질까봐 걱정이 되지? 아니 이건 사랑이잖아요 진짜. 와. 나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놨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몇 개의 파일은 날짜 간격이 짧았다. 며칠에 하나씩. 그리고 목소리가 분명히 이상했다. 발소리가 이제 낮에도 들려.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근데 가끔 내 목소리로 말해. 오늘은 그게 나한테 그러더라. 너도 똑같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 파일. 이제 알 것 같아. 이거 빚쟁이가 아니야. 이거는 나는 너를 믿었어. 네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그 믿음이 안 갚아진 채로 너무 오래 쌓이면 이런 게 생기나 봐. 이제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키운 거였어. 내 잘못이야. 너한테 한 번이라도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난 다음 파일을 누르는 게 무서웠다. 그래도 눌렀다. 거의 속삭임이었다. 이제 더는 못 막겠다. 이제 곧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이 녹음을 끝까지 듣지 마. 끝까지 들으면은 네가 다 알게 되잖아. 제발 여기서 꺼. 제발 여기서 꺼라. 어? 거기서 파일이 끝났다. 식탁 위의 휴대폰에는 아직 재생하지 않은 파일이 하나 남아있었다. 가장 마지막 파일이었다. 날짜를 봤다. 성호가 죽은 날짜보다 이틀 뒤였다. 누구야? 죽은 사람이 죽고 이틀 뒤에 남긴 녹음. 나는 그걸 한참 동안 쳐다봤다. 끄라고 했다. 듣지 말라 했다. 근데 나는 12년 동안 그 자식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다. 그 자식이 사실대로 말하려고 할 때 화부터 냈고 녹음을 남길 때 번호를 차단했고 돈을 보냈을 때 욕을 했다. 딱 한 번이라도 그 자식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12년이 이렇게 흐르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나는 또 그 자식 말을 안 듣기로 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또 안 듣기로 했다.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났다. 터벅 터벅. 나는 혼자 산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렸다. 내 목소리였다. 야, 나야. 너 이거 안 듣겠지만. 너. 미친. 이거 누가 재생하면서 오고 있는 건가? 아닌가? 재생하면서 그런 이 사람도 어떻게 돼가지고 아닌가? 성우처럼 된 거잖아. 그니까 그니까 결혼했다고 했는데 왜 혼자 살지? 이혼했나?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성우도 누군가한테 쫓겼고. 자, 일단 이거는 저기 뭐야,
나폴리탄 갤러리 보리콩 작가님. 보리콩 작가님 저번에도 개쩌는 글 쓰셨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뭘까요? 저는 죄책감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진짜 맨날 귀신 얘기 듣다 보니까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아, 죄책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 너무 초딩이라 가지고 뭐야, 귀신인가? 하고 아, 자신이 직접 키웠다고 했으니까 그럼 죄책감이 삼각도도 제임스의 죄책감 때문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괴물로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성우를 못된 놈으로 기억해야 했다고? 아, 못된 놈으로 기억하면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없잖아. 근데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들어버려가지고 성우가 못된 놈이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죄의식이 온 거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이 죄책감이 살아난 거구나. 헐스.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끝까지 듣지 말라 했는데 주인공이 일부러 듣는 걸 택한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 때문에. 헐, 너무너무 재밌다. 글 잘 쓰시죠?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 여기 나폴리탄 갤러리 작가님 다 글 잘 써요. 재밌어. 자, 그랬고 뭔가 이제 마지막 글 하나 읽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짧은 사건 사고 하나 있거든요. 그거랑 진짜 짧은 레딧 글이 하나 있어. 이렇게 두 개 읽으면 될 것 같기도. 근데 사건 사고를 마지막에 읽으면은 기분이 더러워져가지고 일단 지금 사건 사고를 먼저 읽을게요. 주탕아님이 가져오신 오줌 싸게 주탕아님이네요. 나무위키이고 파울로 삼촌 사건. 살인 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름 끼친 사건입니다. 사진에 시체가 나오니 주의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 미리 봤는데요. 잔인하진 않아요. 시체라고 말 안 하면 몰라요. 잠깐만요. 파울로 삼촌 사건. 짧아요, 아주. 2024년 얼마 안 됐네. 4월 1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에리카 지소자라는 여성이 자신의 삼촌 파울로 브라가의 시신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엽기적인 사건. 지금 이게 삼촌이 돌아가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치? CCTV 사진이 있거든요, 여러분. 24년 4월 26일 오후 1시경 어플 택시를 사용하여 자신의 삼촌인 파울로를 리우데자네이루 방구에 위치한 레알 쇼핑센터로 데려갔다. 인구 25만 명 정도의 소도시래, 여기는. 이 소도시의 쇼핑센터로 데려갔고 이후 주차장에 도착하자 레이카의 지인이 파울로가 하차하는 것을 도왔고 한 쌍의 커플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건 쇼핑센터에서의 사진. 에리카는 파울로와 함께 쇼핑센터를 둘러봤고 카페에 들어가 4분 동안 머물렀다. 이후 에리카는 이타우 은행 지점에 들어갔다. 에리카가 대출을 받기 전 그녀는 파울로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있었고 에리카가 6분간 화장실에 갔을 때는 은행 직원이 그의 머리를 잡아주었다. 이후 에리카가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3월 25일에 파울로 앞으로 승인된 17,000 헤아를 대출받으려고 파울로에게 문서에 사인하라 했다. 하나 약 450만 원이래요. 하지만 파울로는 미동조차 없었고 에리카는 서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데 듣고 계세요? 제가 대신 서명할 수는 없어요. 왜 말을 안 하세요? 라고 했지만 파울로는 자신의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며 에리카는 그의 손에 억지로 펜을 쥐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대요. 은행 직원이 에리카에게 손님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 라 했을 때 항상 그래요 라 했고 결국 은행 직원은 고객의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면서 신고했다. 오후 3시 10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확인한 결과 파울로는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시신에서는 이미 사후 강직과 시반은 혈액 침착으로 인한 피부 변색, 이것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과 신부전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은행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가 은행에 들어올 때 이미 무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입장 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에리카는 사기와 시체 훼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에리카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그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 의존중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이건 생존 모습인가 보네요. 뭐야? 이 피해자랑 가해자 문서가 따로 생겼네.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겼어요. 뭐 크게 길지는 않아요. 무서워. 아, 이 사진이 너무 슬퍼. 너무 약간 기분 좋은 상태로 찍으셨는데 사진. 슬프다. 향년 68세셨대요. 파울로의 시신은 캄부그란지 묘지에 묻혔다. 그러니까 엄청 유쾌해 보이네. 군인 양봉가로 일하시다가 버스 기사로도 일하시고. 파울로 삼촌 사건 나무위키 맨 위에서 소름 끼치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요? 에리카와 이미 사망한 파울로의 모습. 잠깐만. 나 먼저. 아, 너무하다. 아, 이거 좀 그런데? 이거는 각자 보세요. 이거 좀 가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그런데? 얼굴은 가렸습니다. 좀 그래요. 이렇게 아까 그 이야기 읽은 거대로 억지로 펜 지워주고 사인하세요. 아, 이거 영상의 일부인가 보다. 그 은행 직원이 영상 찍었다 했죠? 네, 얼굴이 너무 얼굴이 안 좋으셔. 너무 창백하고 진짜 뭐 살아있는 상태라 해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뭐 이게 너무 그래요. 그냥 시체예요. 막 여기저기 부패가 된 건 아닌데요. 누가 봐도 시체 같아. 마지막 읽을게요. 사건 사고로 끝내면은 기분이 너무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짧아요. 진짜. 시체 위에다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가? 그냥 창백해진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무튼 많이 창백해. 진짜 파운데이션을 완전 이렇게 떡칠한 것처럼 좀 많이 창백해요. 자, 다음 슈펑코님이 가져와 주신 우리 모두 그 얘기를 알아. 엄청 짧은 레딧 글이에요. 우리 다들 아는 흔한 괴담 하나 있잖아. 1층으로 내려가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계단 밑 벽장에 엄마가 숨어있는 걸 본 거야. 엄마가 말했지. 부엌으로 가지마. 나도 그 소리 들었어. 그냥 흔하고 뻔한 얘기지.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본 적 있어? 너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 어린 꼬마인 네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지. 너는 계단 밑에 있는 엄마를 쳐다봤던 걸 기억할 거야.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겠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두려움에 두 눈이 커다랗게 떠진 그 얼굴 말이야. 이리 와 빨리! 엄마가 소리쳤어. 하지만 그때 너는 부엌에 있는 엄마를 보게 돼. 엄마는 묘한 표정으로 널 바라보고 있어. 널 보고 있지만 네가 아닌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쪽 엄마는 키가 크고 왠지 든든해 보였어. 마치 널 지켜줄 것만 같았지. 그래서 너는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달려갔어. 고작 4살이었는데 네가 뭘 달리 어쩔 수 있겠어.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널 마주 안아주었어.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엄마는 사라져버렸지. 영원히. 너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 그 선택을 가슴에 품은 채 넌 어른이 되었어. 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어. 엄마는 때때로 마치 널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낯선 표정으로 널 바라보곤 했거든. 네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지. 어느 날 네가 대학에 간다고 집을 떠나게 됐어. 엄마는 또다시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널 쳐다봤지. 널 안아주긴 했지만 딱 1초 만에 팔을 풀어버리더라.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게 된 거야.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던 걸까? 내가 진짜 엄마를 고른 게 맞았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넌 엄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생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야. 엄마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내가 아이를 잘못 골랐던 걸까? 이거 뭐냐면은 이런 괴담이 있어요. 2층 집에 살고 있고 2층에 있는 내 방에서 자고 있다가 1층에서 부엌에서 엄마가 나를 불렀어. 야 땡땡아 와서 밥 먹어라. 1층에서 불러서 네 엄마 하고 내려가는데 계단 밑에 벽장에 내 엄마랑 똑같이 생긴 다른 엄마가 땡땡아 가지마. 엄마도 아까 들었어. 저거 진짜 엄마 아니야. 일로 와야 돼. 라고 하는데 저기 부엌에서는 땡땡아 밥 먹어. 일로 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떤 엄마한테 가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저기 벽장에 있는 엄마도 진짜가 맞느냐. 이거를 이제 연장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거네요, 이게. 보통은 엄마를 고르는 자식의 입장으로 얘기가 써지는데 이거는 이 엄마 입장으로 얘기가 써졌네요. 그래서 엄마도 이상하게 이 자식을 쳐다보는 거였구나. 내가 자식을 잘 골랐는가. 엄마도? 진짜 엄마도네. 사라 호러라는 단편이 있어요. 아 그거 무서워. 사라 계속 이렇게 불러. 근데 거기는 딱 봐도 괴물이에요. 근데 엄마의 얼굴 형태를 하고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괴물이었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라 호러. 내가 따라해볼게요. 사라 사라 이렇게 한다. 봐봐. Sarah. A girl 똑같지? heard her mom yell her name from downstairs. So she got up and started to 사라 head down. As she 사라 got to the stairs, her mom pulled 그 her 찐 into 엄마가? the room and said, I heard it too. 나도 들었어. 개 무서워. Stay, 엄마. stay here and 사라. 어머머. 근데 나 이거 보고 울었어요. 이거 여기까지. 나머지는 본인이 보십시오. 무섭죠? 이거 보고 나 울었어. 너무 슬퍼서. 엄마의 저 헌신이 너무 슬퍼서 울었어. 사라 호러입니다. S-A-R-A-H 호러. 아무튼 저런 그냥 괴담이 엄청 유명한 괴담이에요. 뭐 밑에 층에서 엄마가 부르는데 다른 층에 있는 엄마가 가지마 나도 들었어 이렇게 하는. 근데 저거는 그냥 밑에 층에 있는 엄마를 대놓고 괴물로 표현한 거네요. 무섭다 무서워. 그랬고요. 자 오늘 괴담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짬뽕에서 읽었는데 재밌네요. 저도 읽는 내내 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주제가 계속 바뀌니까. 재밌게 읽었고요. 뭉치가 많이 성장했네요. 내가 읽는 동안 나를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어. 물론 가끔 돌아다녔는데 이 전 틀줄을 보면은 제가 읽을 때 중간중간 울어요. мя우 이렇게 중간중간 우는데 한 번도 안 울었네. 애가 철이 들고 있어요. 어이없어. 자기가 뭐 사람도 아니고 철드냐. 진짜 고양이 주제에. 아 진짜 어이없는데 귀엽네. 뭐 그랬고요. 이중잠금 하시고 오늘 마지막은 저희 뭉치 사진 보여드릴게요. 틀주만 보시는 분들은 뭉치가 누군디 할 수 있어요. 제 고양이고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진짜 귀엽습니다. 턱시도 고양이고. 아 너무 귀여워. 이 사진을 마무리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뭔가 이렇게 주변 시야로 뭐가 보여 거뭇거뭇한 게. 그래서 뭐야 하고 내려다보면 얘가 이러고 있어. 다리를 두 개 쭉 모으고. 너무 귀엽죠? 뒤에서 따봉하고 있는 고양이 아니에요 얘요? 쟤는 짬뭉치입니다. 이런 저희 가족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는 놈입니다. 귀엽죠? 아주 날씬해요. 그럼 저희 고양이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요. 이중잠금 잘 하시고 침대 아래 옷장 외란지 보고 세탁기 안에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에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진짜 엄마일까? 우리 집엔 엄마가 없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한 뻘소리 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빠이.